예, 계명대학 사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노중국입니다. 오늘 무료한 백제 전성기를 열다 하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은 이 무령왕릉을 포함한 공주 부여 익산에 있는 백세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만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 무령왕릉이 보여주는 백제의 모습, 무령왕릉이 보여주는 무령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강좌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대면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고 무령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무령왕 백제의 전성기를 열다인데 목차는 대개 무령왕의 출계, 혈연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체제를 정비해서 개미광을 선언한 무령왕의 모습. 이쪽으로 2번과 3번은 주로 문헌자료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무령왕릉을 토해본 무령왕의 그 위상이라든가, 그 다음 무령왕릉이 보이는 이웃나라의 부의품, 장례 때 보내주는 부의품, 그 다음 무령왕릉이 보여주는 백제 건축 공예 기술, 이런 것은 주로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문자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이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므로 이 50주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령왕은 백제 제25대 왕입니다. 백제왕 가운데서 제위 연도는 대개 알 수 있습니다만 태어난 연도를 알 수 있는 왕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왕이 무령왕입니다. 462년에 출생을 해서 523년에 돌아갔습니다. 향년 62세입니다. 무령왕이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이름은 사마입니다. 사마는 일본 설기에 나오는 것입니다만 무령왕은 이 어머니가 외로 가는 중에 강나도라는 섬에서 출생했습니다. 섬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사마. 이건 이제 이 사마는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시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름은 사마라고 했고, 그 다음 이제 커서 이름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호는 무령입니다. 무령이고, 작호는 영동 대장군입니다. 영동 대장군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로부터 받은 작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령왕릉 로지석에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무령왕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 백제를 다시 안정시키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때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령왕이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든 이 업적 위에서 성왕의 사기천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무령왕의 공주시에서 이제 만든 표준 영정이 되겠습니다. 무령왕릉은 뭐 잘 아시라 싶습니다만 1971년 7월에 공주 송상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한 결과 무덤의 구조는 남조의 전축분을 아주 이제 같은 형식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 한 4,800여 점의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이 되어지는 것이 묘지석이었습니다. 이 묘지석에서 무령왕의 출생연도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무령왕릉에 대해서 뒤에 다시 또 얘기가 됩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제왕의 무덤 가운데 중국이나 그 다음에 한반도 만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약 또 일본 열도까지 다 포함해서 고대 동아시아 제왕의 무덤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라는 게 가장 확실하고 축조 연대가 가장 확실하고 내부 구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부장된 유물이 하나도 도굴되지 않은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입니다. 현재까지. 사실 이게 뭐 경주 가면 신라 고문이 있습니다. 무덤 왕릉들이 있습니다만 누구 무덤인지 경주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추정입니다. 물론 이제 서천밖에 가면 태종 무예로 왕릉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신도비가 있어서 태종 무예로 왕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내부 구조는 전혀 모릅니다. 무덤 안에 뭐가 이제 부장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장군총, 사실 장군총입니다. 어느 왕의 무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물이 뭔지도 거의 모르는 형편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령왕릉은 이 네 가지를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는 한 4,8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이는 이제 백제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면서 또 백제의 활발한 이 문물 교류를 보여주는 이러한 자료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무령왕릉 발굴할 때의 모습들입니다. 연도 입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드러냈던 이제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령왕릉은 2015년 7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달 바로 이제 하루 지나면 7월이 되네요. 7월 되면은 세계로서 등재된 지 만 5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이제 무령왕릉은 대한민국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보호하고 향유해야 될 유산이 되었습니다. 왕릉이 발굴된 지 44년 만에 2015년이니까 1971년에 이제 발굴이 되어져서 44년 만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져서 이제 세계인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이번 강연은 우선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무령왕이 즉위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든 모습을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무령왕의 이 고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떻느냐,
또 요구를 통해서 백제의 건축공예 기술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무령왕의 그 출계 문제는 사실 뭐 이게 그 왕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누구이라면 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사에서 이 출계 문제, 누구의 아들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이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이건 이제 자료에 각각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삼국사기 백제공개하고 삼국유사 왕력에는 동서왕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1970년 무령왕릉 발굴에서 묘지석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 동서왕의 둘째 아들이라는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계산을 해보면은 무령왕이 동서왕보다도 한 5살 또는 6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니라 형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묘지석이 출토됨으로써 이제 수정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는 이 두 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일본 서기 웅야기 5년조에는 어쨌든 계로왕이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로왕 아들 나왔고, 그 다음 일본 서기 무열기에는 여기는 이제 백제 신찬이라 해서 이 백제 역사서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곤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학계에서도 무령왕이 계로왕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곤지의 아들이냐, 곤지는 계로왕의 동생입니다. 둘째 동생이 됩니다. 첫째 동생이 이제 문주가 되어지고 둘째 동생이 이제 곤지가 되어지는데 이 곤지의 아들이냐 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되어져 왔는데 이 무령왕의 출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서기를 편찬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일본 서기 편찬자들이 안설 이렇게 나옵니다. 안설이라는 것은 이 일본 서기를 편찬한 편찬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기록을 보니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견해를 밝히는 게 안설입니다. 근데 이 안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령왕은 계로왕의 아들이고 동성은 곤지의 아들이다. 그런데 무령을 동성의 이모형이라고 한 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서기 편찬자들도 보기는 무령왕은 계로왕의 아들이 맞다. 동성은 곤지왕의 아들이 맞다. 그런데 왜 무령을 동성의 이모형이라고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의 출계 문제는 무령이 동성왕의 이모형, 이모는 어머니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머니의 형제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모는 다르겠죠. 어머니 모자이니까 어머니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동성왕의 이모형이 되는 이유를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게 기사 자체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계로왕이 8년에 462년에 자기 부인 임신한 자기 부인을 동생 곤지한테 내려줍니다. 일본석이 나오는 기사입니다. 임신한 부인을 동생 곤지한테 내려주고 그래서 곤지로 하여금 일본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일본으로 가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임신한 부인을 곤지한테 내려주게 됨에 따라서 이 부인은 이제 곤지의 부인이 되게 됩니다.
권지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그러나 이 어머니는 어쨌든 계룡왕의 동생 권지와 함께 그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권지하고 결혼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출생한 무령은 혈연적으로 따지면은 계룡왕의 아들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태어났을 때는 권지의 아들이 되죠. 그 아들도 혈연상의 아들이 아니고 의자 관계입니다. 의자 관계. 요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이 남편이 사별해가지고 자기 애가 있는데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결혼한 새 남편한테는 여기 태어난 자식은 의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말은 어부다들입니다. 어부다들이 되고 어부아버지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지는 외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부인을 얻습니다. 부인을 얻어서 여기에서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4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동성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무령왕은 혈통상으로는 계룡왕의 아들인데 현실적으로는 권지의 의자입니다. 어부다들입니다. 난 무령왕의 어머니는 계룡왕의 을 통해서 이제 임신한 부인이었고, 그다음 동성왕의 어머니는 권지가 외에서 맞이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무령왕을 낳은 어머니하고 동성왕을 낳은 어머니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무령왕과 동성왕의 관계는 이모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무령왕의 출생 연도는 466년, 동성왕은 466년은 46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살이나 5살 정도 이제 나이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은 무령왕은 계룡왕의 혈통이면서 권지의 의자이고 동성왕의 이모가 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가카라시마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령왕이 출생했다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사진입니다. 이 동굴 앞이 바로 이제 바다인데요. 그 가보니까 한국에서 흘러오던 페트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도 거기에 좀 봤습니다. 이렇게 출생한 가카라시마의 시마에서 출생한 이 무령왕은 태어나자 바로 백제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계룡왕이 동생을 외로 보내면서 애가 태어나면은 곧바로 백제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권지는 이 어린 태어난 무령을 백제로 보내고 자기는 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그 무령은 백제에 돌아와서 이제 백제 왕실에서 왕궁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14살 때는 475년에 백제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왕도 한성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이 되어버리죠. 여기서 또 계룡왕이 또 붙잡혀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족들이 고구려군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한 8천여 명이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난리통에도 이 무령은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주왕이 이제 그 한성이 함락되어졌기 때문에 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백제사에서 이제 웅진 또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웅진 천도 초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관 자평 해부가 문주왕을 죽이고 나중에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속에서도 무령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475년, 그 한성이 함락된 475년부터 그 다음에 저기 한 26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는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남은 무령왕의 사람 댐댐에 대해서 인물평이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키가 8층이나 되고 인자하고 너그러운 민심이 따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시기의 1척은 오늘 한자는 오늘날에 30.3cm입니다만은 요 시기 5세기 말 6세기 초의 한자는 중국 남조의 한자가 25cm입니다. 한자가. 그래서 키가 8척이라는 걸 그대로 따르면 한 2m 되는 큰 장신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도 크면서 인자하고 민심이 따랐다 이렇게는 민심이 따랐다 이거는 무령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무령이 즉위할 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계기, 그 계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성왕 말년에 왕이 파행적으로 정치를 운영한 겁니다. 21년에 감으로서 백성들이 굶주려 죽고 도적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신하들이 구휼하자 하는데 왕이 듣지 않았다 합니다. 이래 되니까 이 한산인 이천여가 고구려로 도망을 갔다 이런 얘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휼을 하지 않은 이런 모습. 그해 10월에 또 이제 전염병이 크게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동성왕은 그 다음에 22년에 임유각이라 하는 이제 이 정자를 세우는 거죠. 여기에서 연못도 만들고 진기한 새도 기록합니다. 화로운 모습입니다. 민들은 굶주려서 죽고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도 동성왕은 이런 이제 화로운 정자를 지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국문을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정치의 파행이 무령이 즉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계기는 동성왕의 가장 측근 세력인 백가와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백가라는 사람은 이 웅진으로 백제가 천도하고 난 이후에 새로이 등장한 이른바 신진 세력입니다. 이 신진 세력인 백가가 동성왕 8년에서 22년까지 14년 동안 위사자평의 자리에 있습니다. 위사자평은 왕궁의 수기, 왕궁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래 보면은 백가는 동성왕의 최측근이다. 또 그러면서 가장 영향이 큰 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가가 10여 년 이상 동안 요직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 세력이 커졌습니다. 백가의 세력이. 그래서 동성왕은 이 커진 백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501년에 가림성을 쌓았습니다. 이게 인천의 부여군 인천면입니다. 인천의 성황상석인데 그리고 이걸 쌓아서 백가를 성주로 내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중앙귀족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 백가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백가가 반발해서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백가는 지방으로 내려가기는 가는데 이 때문에 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동성왕이 23년 11월에 사기 서쪽 언덕에서 전력 사냥을 했는데
때마침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귀경을 하지 못해서 마포촌이라는 데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백가가 자객을 보내서 동성왕을 습격을 합니다. 그 피습을 당한 동성왕은 11월에 피습을 당해서 12월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로 죽은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사이에 백제 지배층 내에서는 왕의 이후 누가 왕이 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이게 대결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무령이 마침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무령왕이 왕이 되는 데서 제일 큰 계기는 백가가 동성왕을 죽인 것입니다. 동성왕을 죽인 것. 사실 그 사이에 어느 면에서는 무령과 동성이 손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즉위한 다음에 무령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동성왕의 시해의 책임을 전부 백가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가가 거기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러자 이제 무령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백가의 반란을 평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난을 평정함으로써 무령왕은 동성왕 시해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이제 백가의 잘못이라고 이제 정리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난을 평정함으로써 군사권도 장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제 무령왕의 왕위 계승이 확실하게 되어지고, 이래서 이제 이후 백제왕은 전부 무령왕 후손이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른바 무령왕계가 성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왕이 오르고 난 다음 이제 무령왕이 해야 될 일은 웅진천도 이후에 혼란한 정치 상황을 수습을 하고 체제를 정비해서 백제를 다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한 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선은 왕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이 한성이 함락되면서 많은 왕족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급하게 웅진으로 천도하다 보니까 왕실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래서 이제 도리어 이성 귀족들, 왕족이 아닌 이성 귀족들이 이제 두각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동성왕이 남제에 보낸 국서에 보면은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요. 14명의 인물들 가운데서 왕족 출신이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왕족이 그만큼 정치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령왕은 이제 왕족들을 중용해서 왕실을 지켜주는 울타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도의 행정 조직을 정비합니다. 사실 이렇게 공주는 갑자기 수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황급하게 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령왕한테 들어와서 이제 수도 웅진성의 행정 조직을 오므로 편제해서 이 귀족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담로에 자제 종족을 파견합니다. 이 담로라는 것은 지방 통치 조직입니다. 이건 백제식 표현입니다. 대개는 주나 군이나 현이란 이런 중국식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백제는 요 시기까지는 담로라고 해서 지방 통치 조직의 이름을 담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견되는 지방관인데 여기에 주로 이제 자제 종족, 왕족들입니다.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민생 문제입니다.
황급하게 천도한 상황에서 그 왕실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민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속에서 무령왕 6년에 질병이 크게 나돌고 가문이 일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자 무령왕은 창고를 열어서 진유를 해줍니다. 이거는 동서왕의 모습하고 상당히 판이한 모습입니다. 동서왕은 진유를 해줍시다 하고 신하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거절을 해버린 것과는 판이한 모습입니다. 이래서 이제 민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또 농토를 떠난 유식자들, 토지가 없어서 이 농토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귀농시켜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510년에는 저수지를 완비하게 합니다. 사실 쌀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때에 논에 물을 대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는 많은 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방을 아주 튼튼하게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저수지를 많이 만들므로써 이제 이 제때에 물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어집니다. 이는 국가 재정 수입도 높이면서 민의 삶도 이제 향상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 경제 기반의 확대는 사실 생산력을 높여도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게 영역을 확대해야만이 더 많은 생산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475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한강 유역과 경기도 일대가 전부 고구려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제를 보면 그만큼 영토가 축소되어진 것입니다. 영토가 축소되어진 만큼 백제 왕실의 경제 기반은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이 축소된 경제 기반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땅을 넓히는데 이 시기에 백제가 진출한 지역은 가야 지역 쪽입니다. 사실 고구려 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가야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512년에는 이 상칠이 하칠이 하는 이 오늘날 여수만 광양만 일대를 차지하게 되고 514년에는 남원 운봉 지역, 그 다음에 섬진강 하구의 하동 일대를 영역으로 편입합니다. 여기에 이제 굴령과 성주라 하는 지방간을 파견하게 됨으로써 경제 기반도 확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 외에 그 다음에 이념과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무령왕은 특히 이제 유교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령왕이 유교즘을 강조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오경박사입니다. 유교 경전 하나하나를 공부한 이 지식인 전문가가 이제 오경박사가 되어지는데 이게 무령왕 때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일본 서기에 보면은 514년에 오경박사 단양이를 왜 파견했고 16년에는 또 한과무를 왜 파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513년, 510년에 오경박사를 왜 파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이전에 이미 오경박사가 설치되어 있었고 또 이 오경박사들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 오경박사가 바로 유학을 교육하는데 이 오경박사가 속해 있는 기관이 태학입니다. 백제 태학의 존재는 진법자 묘증에 보면은 진법자의 전조와 이름 진출인데 이 진출이 활동했던 시기가 위덕왕대입니다. 이때 이제 태학의 장관인 태학정으로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출이 활동했던 시기는 위덕왕대입니다만 이 위덕왕대 처음으로 태학이 설치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태학은 그보다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오경박사는 태학 소속입니다. 태학 소속인데 이미
이 무령왕대 오경 박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태학도 무령왕대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유학 교육을 강조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불교 교단도 정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계로왕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한성에 함락되어질 때 이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구려 장수왕이 몰래 보낸 간첩 성약, 간첩성 도림의 고임에 빠졌습니다. 성녀 도림의 고임에 빠져서 재정을 크게 탕진해 버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불교 교단이 상당히 이제 분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웅진호 천도하니까 이 교단에 대한 이게 통제가 미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교단을 정비하는 활동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강연간에 502년에서 519년 이때 이제 이 발적이라는 성녀를 양나라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무령왕 말년에 중인도에 겸익을 파견합니다. 이 겸익 같은 경우는 중인도에 가서 이제 법문, 산서 그리트를 배우고 계율을 공부했다고 나옵니다. 나오고서 526년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했을 때 이미 무령왕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 계율을 통한 교단 정비 작업은 성황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또 하나 무령왕이 한 것은 대외 정책에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대외 정책은 특히 이제 고구려 정책과 가야에 대한 정책입니다. 고구려에 대한 정책을 잘 보여주는 게 즉위초입니다. 501년에 달솔 우영을 보내서 고구려 수곡성을 습격했다. 2년에 또 고구려 변경을 침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475년에 웅진호 천도하고 난 다음에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본 건 없습니다. 선제 공격은 없습니다. 고구려가 오면 이제 막는 것이지 선제 공격은 없는데, 무령왕 때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선제 공격을 하게 되죠. 이거는 무령왕의 대고구려 정책이 종래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512년에 위천 전투입니다. 이 전투 때 물론 이제 고구려가 이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해오니까 왕이 친히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와서 고구려군을 크게 격파합니다. 크게 격파. 그래서 이 위천 전투의 승리는 무령왕에게 큰 이 자신감을 불러 넣어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야 정책은, 가야에 대한 정책은 아까 잠깐 영역 확장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가야 쪽으로 영토를 넓혀나가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수만 광양만 일대를 차지하고 남은 운봉 지역과 하동 지역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넓혀졌습니다. 고구려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자신감 속에서 무령왕은 521년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그 국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합니다. 앞서 고구려에 격파당하여 여러 해 동안 세약하였으나 이제 여러 번 고구려를 깨뜨렸으면 다시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앞서 고구려에 격파당하여 여러 해 동안 세약하였으나, 이거는 475년에 계로왕 때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한성이 함락되고 황급하게 웅진호 천도하고는 이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백제는 쇠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령왕 때입니다. 무령왕 이제는 여러 번 고구려를 깨뜨렸다. 앞서 얘기한 달성 우영을 본 수곡성 습격하고 위천 전투에 승리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 여러 번 고구려를 깨뜨려서 이제는 다시 강국이 되었다. 이제 백제가 이제는 쇠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강국이 되었음을 선언한 백제 무령왕에 대해서 양무제는 521년 자코를 진동대장군에서 영동대장군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영동대장군은 이품입니다. 이품인데 하나 재밌는 것은 양무제가 한해 앞서 520년에 고구려 안장왕에게 자코를 주는데 영동장군입니다. 상품입니다. 고구려 왕한테는 상품의 장군호를 주고 무령왕한테는 이품의 장군호를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갱의강국을 선언한 이 무령왕의 위상을 양무제가 일정하게 인정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갱의강국을 선언, 이제 백제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쇠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자연히 주변국을 보는데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천하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국을 부영국으로 보는, 과거에는 백제는 부영국을 거느린 대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천하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천하관을 보여주는 게 바로 양직공도입니다. 520년대에 만들어진 양직공도 백제 국사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백제 사신의 모습입니다. 예, 어떤 머리에 관하고 옷하고, 예, 그다음 얼굴 모습, 신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느 면에서는 유일한 자료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백제사에 대한 간략한 정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요 방소국 곁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뭐 이렇게 이제 방소국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 글자 잘 보이지 않습니까? 부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딸을 붙자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무령왕대 천하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백석국사도에 보면은 반파, 탁, 다라 이런 9개 국을 방소국 곁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곁에 있는 나라들을 작은 나라를 하면 백제는 큰 나라는 얘기입니다. 대국입니다. 그 대국의 왕은 뭐냐? 대왕입니다. 사실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을 대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시기에 무령왕이 대왕을 칭하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령왕에서 출토된 왕비의 언제 팔찌에 대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인. 원래는 왕비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를 대부인, 대자를, 부인의 대자를 붙여놔도 대부인입니다. 근데 부인에서 대부인으로 이렇게 될 때는 여기는 부인의 칭호, 왕비의 칭호는 왕의 칭호가 바뀌어만이 왕비의 칭호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왕의 칭호는 그대로인데 왕비의 칭호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대부인으로 불렸다는 것은 무령왕이 대왕을 칭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사기는 대왕 칭호는 없지만 무령왕이 이 시기에 대왕을 칭했다고 합니다. 대왕은 바로 대국의 왕입니다. 그러면 주변국들은 소국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부지라는 표현입니다. 부지는 부용한다 이런 뜻인데요. 부용이란 이건 얘기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나옵니다. 맹자에 나오는데 중국이 이제 주나라 때 보면은 이 중앙실에 속하는 많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제국들이 있는데 그 제국들 중에서 나라가 적어서 직접 천자를 뵐 수 없을 경우에는 곁에 옆 주변에 있는 큰 나라의 제국을 통해서 천자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직접 천자를 만날 수 없고 주변 제국을 통해서 만나는 것.
이걸 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령왕이 신라와 가야 제국을 무용한다고 봤습니다. 왜 그래 이제 이런 인식이 생겼냐면은 사실 신라가 521년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는데 그때 직접 가지 못합니다. 백제 사신을 따라갑니다. 백제 사신이 신라 사신을 데리고서 이제 양나라로 가서 그 다음에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521년입니다. 그보다 앞서 479년에 가라가 이 대가입니다만은 남조의 사신을 보내는데 이때도 백제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즉 백제가 백기를 안내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함으로써 신라와 가야 제국이 중국하고 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용의 모습입니다. 마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통해서 천자를 만나는 형태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는 신라나 가야 제국을 무용국으로 본 것입니다. 즉 무령왕은 이제 자기는 이제 아주 강한 나라로서 대국의 왕이고 신라와 가야를 이 무용국으로 거느린 왕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 문헌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무령왕이 강국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걸 양나라가 인정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신라나 가야 제국을 백제에 부용된 나라로 이런 천하를 가진 이때에 이러한 백제를 만든 게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인데 이 무령왕의 이러한 모습을 물질로서 유물로서 보여주는 게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1971년에 발굴된 그 무령왕은 전혀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토되어진 유물은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108종 한 4,6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왕과 왕비의 금제 관식이나 왕비의 언제 팔찌 등 17점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많은 이제 그게 유물들 중에서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의 위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 뭐겠느냐? 그걸 저는 이제 금제관식과 이 장식대도를 일단 봅니다. 근데 이 금제관식과 장식대도는 뭐냐 하면은 위신품입니다. 위신화 할 때 그 위는 이제 위엄이고 위신 그 위엄과 이게 그 권위를 보여주는 물품이 위신품입니다. 이 위신품은 공식 석상에서 이 관료들이 이제 그게 공적인 모임에 이제 참여했을 때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옷을 통해서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료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는 물품이 바로 위신품인데 이 위신품은 의관제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아무나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 규정을 의관제라고 합니다. 왕도 이러한 의관제에 따라서 이제 그 옷을 입거나 관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삼국서학이 고유왕 28년 초에 있습니다. 그 보면은 남당에 와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자수포 이 그 자색에 큰 자색에 소매가 있는 포, 그다음에 푸른 비단 바지, 금화식 오라간 이 금제로 만든 장식을 단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소피대, 흰 가죽띠, 허리띠입니다.
오일이 검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남당에 와서 정치를 했다 합니다. 그 소매가 넓은 자색의 이 도포를 입고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이 머리에 쓰는 관은 금제의 관식을 한 그런 관, 이 흰 띠, 검은 가죽신, 이게 바로 이게 왕의 그 착용한 의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정리하면 결국은 왕의 미신품은 관, 관복, 옷, 그 다음에 띠, 신발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장식대도, 이 손잡이에 이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고 거기에 용이나 봉으로 이렇게 문양을 새긴 이 장식대도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위신품은 관, 관복, 대, 신발, 장식대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꼼짝도 안 했지? 이렇게 이 물건들 중에서 이게 무령왕의 그 위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위신품이 뭐냐? 무령왕의 작호는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군, 영동대장군, 왕 이거죠. 그 중에서 영동대장군은 이품의 장군호입니다. 그 장군이라는 것은 무사죠. 무적인 성격을 가지는 작호입니다. 그러면 무령왕에서 나온 여러 물건들 중에서 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뭐냐 하면은 용문 환두대도입니다. 이게 환두 아닙니까? 여기 이제 손잡이 속에는 봉황이 새겨서 환두 안에 이제 용이 이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용문 환두, 금동 환두 대도. 이게 이제 무적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용문 한두 대도가 바로 영동대장군이라고 하는 이 작호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위신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백제 사망왕 했을 때 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위신품 뭐겠냐 했을 때 바로 이제 금제 관식입니다. 사실 이거는 관의 그게 장식품이죠. 실제 관은 이게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천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지만은 이 천으로 만든 관에다가 이 장식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 바로 왕을 상징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위신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왕의 위신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백제 사마왕 했을 때 왕하고 무령왕의 죽음을 붕이라고 한 문제입니다. 그 이제 왕과 붕, 그다음에 애왕 내제,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거는 사실 무령왕이 양나라로부터 받은 작호입니다. 작호이기 때문에 무령왕은 양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제후입니다. 중국의 양나라 천자의 이 아래에 있는 제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후 같은 존재인 무령왕의 죽음을 표현하는 용어가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흉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얘기해 보면은 이 신분에 따라서 죽음을 표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천자의 죽음을 붕했습니다. 붕. 그 제후의 죽음은 그 흉이라고 했습니다. 제후의 죽음은 흉입니다. 이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라는 이 작후는 제후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이 제후적인 존재의 죽음을 표현한다면은 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령왕릉에는 그 묘지석에는 붕이라 해놨습니다.
천자의 죽음을 나타내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제후적인 존재한테 천자적인 용어가 쓰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령왕은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제후적인 입장을 취했다. 외교적으로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나름의 소천하를 갖는 나는 황제와 같은 존재다. 국내에서는 황제와 같은 존재로 군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와 같은 존재로 군림했기 때문에 붕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애왕내제라 합니다. 외는 외교라,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왕이지만은 국내에서는 황제다 하는 이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붕이라는 이 용어가 보여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무령왕 이렇게 애왕내제를 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은 뭐냐? 바로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하는, 백제가 이제는 쇠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신감이 이제 이 국내에서는 황제와 같은 존재로 군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령왕이 표방한 애왕내제 의식은 이 뒤에 무왕한테도 이어집니다. 익산 미륵사에 가면은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 이 석탑은 백제 당시의 탑입니다. 그걸 이제 해체 복원을 지금 완료했는데, 그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리봉연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리봉연기에 보면은 무왕을 대왕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왕폐하입니다. 무왕을. 이 사리봉연에는 백제 왕실이 만든 것입니다. 백제 왕실이 만든 공식적인 이 봉연기에 무왕을 대왕폐하라 한 것이죠. 즉 무왕은 대왕이면서 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왕이라 하는 건 중국과의 관계이고 폐하는 국내적인 겁니다. 마치 무령왕이 이게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러면서 붕자를 쓴 거나, 이 무왕이 대왕이면서 폐하라 한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둘 다 애왕내제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왕내제 의식이 그 출발점이 바로 무령왕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무왕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령왕 그 왕의 그 묘지석입니다. 지석인데, 여기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여기고, 요게 바로 붕입니다. 요 구멍 옆에 있는 바로 요자가 붕자입니다. 붕. 그다음 미륵사지 그 서탑에서 나온 여기 보면 대왕, 그 대왕 폐하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금성문상에서 폐하란 용어가 나온 건 이게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딴 데는 안 나와요. 고구리도 안 보이고 신라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금성문상에서는. 그 다음에 무령왕릉에서 나온 묘지석에 보면은 율령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율령은 오늘날 말하면 그냥 법입니다. 법인데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그래서 율령을 반포했다는 것은 성문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문법 만들기 전에는, 율령을 만들기 전에는 이른바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율령이 반포됨으로써 이제 성문법이 되어지는데, 이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국가 통치가 이론적인 법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령을 국가 통치의 기본적인 공법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은 형벌법이고 영은 민정법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삼국사기에는 백제가 율령을 반포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반면에 고구려는 소실왕 3년에 율령을 반포했다 있고 신라는 법원왕 7년에 율령을 반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도 했고 신라도 했는데 과연 백제는 율령을 반포하지 않았을까? 저는 백제도 율령을 반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건초 고항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율령을 반포하려고 하면은 유학에 대한 이 수준, 유학에 대한 이 지식 수준이 일정하게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 중앙집권 체제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고구려나 신라 같은 경우 바로 그 시기에 율령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에서 유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일정한 그 수준에 올라갔고 중앙집권 체제가 갖추어진 시기가 바로 건초고항 때입니다. 그래서 건초고항 때 율령을 반포한 거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반포된 율령이 그 위에도 쭉 이어져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령왕 때까지도 율령이 시행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묘지석에 나오는 요 입건과 그 율령이라는 표현입니다. 묘지석의 매지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지의 땅을 사서 묘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입건, 요 문서 만드는 게 입건입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정빙으로 했다. 율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제 사회에서 율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가 나온 게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입건했다는 것, 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땅을 사고 파는 겁니다. 땅을 사고 팔게 되면은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문서를 만들어야만이 사고 팔았다는 증빙이 되어지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땅을 사고 판 주제는 묘지석에서는 땅을 사는 사람은 무령왕 쪽이고 땅을 판 쪽은 지하신들입니다. 지하신들인데 이건 이제 묘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현실에서도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문서를 만들어낸 것, 이거 입건입니다. 그리고 입건했다는 것은 정명이 되어지는 거, 정명을 법률적으로 담보해 주는 게 바로 율령입니다. 그걸 담보해 주는 게 율령이야. 그래서 이제 이 묘지석의 매지권을 통해서 무령왕대도 이러한 이제 이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실제 시행이 되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령 묘지석입니다. 여기에 이 전일만문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토왕, 토백, 토부모로부터 이 땅을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기 이제 토백, 토부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토왕, 토백, 토부모 나오는데 여기 때 입권 유명이 나오는데요. 이쪽에 확대해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만 입권 문서를 만들어서 정빙으로 했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 율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무령왕릉에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왕비의 칭호입니다. 사실은 삼국사기는 왕비치고는 부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신왕 건구수왕의 왕비가 아이 부인이고, 그 다음에 전지왕의 부인이 왕비가 팔수 부인, 이 부인으로만 나오는데 얘기에 하면은 부인은 후 다음으로 격이 높은 칭호입니다. 칭호인데 이 무령왕릉에 나온 왕비의 음제 8제 보면 그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 대부인이 나옵니다. 다리가 만들었는데 대부인의 이 몫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 시기에 대부인으로 불렸다는 것, 그리고 왕비가 대부인으로 불렸다는 것은 무령왕은 대왕으로 불렸다는
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왕비 8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탄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인데 하나 그냥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사실은 사진으로 보는 게 실물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게 명문이 적혀져 있는데 다리작, 뭐 대부인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왕비가 대부인으로 살아 있을 때입니다. 살아 있을 대부인으로 불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령왕의 왕비는 무령왕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성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왕이 왕이 됐으니까 왕비의 칭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무령왕이 살아계실 땐 대부인입니다. 대부인인데 이제는 왕은 돌아가시고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칭호가 바뀌는데 그 칭호를 보여주는 게 왕비의 묘지석에 나오는 이 왕비의 묘지석에 나오는 국왕대비입니다. 국왕대비. 대비. 이거는 신앙에 새로 즉위한 왕이 그 모후를 높여서 부른 칭호인 것입니다. 우리 고대사에서 금성문상에 대비라는 칭호가 보이는 것은 이게 제일 처음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상한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빈이 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왕실 구성원의 칭호에 대해서 일정한 이 전범 전례가 백제에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왕비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왕비 나이가 얼마큼 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쉽게도 이 묘지석에는 무령왕이 돌아가시는 해, 그 다음에 장례를 마친 날짜는 나오는데 왕비의 이름이 뭐고 출신 가문이 성이 뭐고 나이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서 저남들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추정은 결국 아들의 출생 연도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 성왕의 출생 연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때쯤 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일본서기에 보면은 553년 그 아들 여창이 고구려 군하고 싸울 때 신라하고 싸울 때 이게 이제 관사성 대전의 1차 전투입니다. 2차 전투는 554년에 일어나는데 1차 전투 때 이제 나이가 29세라고 나옵니다. 553년에 29세. 그러면 무령왕의 출생은 한 525년이 되는데 무령왕이나 성왕의 이 출생 연대가 위덕왕의 출생 연대가 525년경이 되는데 이때 위덕왕한테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에 가면은 능살리 사지가 있는데요. 능살리 사지에서 그 석제살이 감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매형 공주가 나옵니다. 그 여창 위덕왕의 누이인 공주가 나오는데 누이이기 때문에 위덕왕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겠죠. 그 대략 한 2살 정도 나이가 많다면은 이 누이는 523년에 출생한 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왕은 늦어도 523년에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공주를 낳은 셈이 됩니다. 이때 성왕이 결혼한 나이를 20세. 대략 우리 그 한국 고대사에서 남자가 결혼한 나이가 대략 한 20세입니다. 여성이 16세 정도고. 그래서 20세에 결혼해서 523년에 이게 딸을 낳았다면은 성왕의 출생 연도는 한 504년경이 되어집니다. 504년. 그리고 504년경에 성왕이 출생했으면은 성왕의 어머니는 504년에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 결혼했을 때 나이를 16세 정도로 보면은 출생연도 한 488년경 이렇게 되어집니다. 출생연도가 488년이고 52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모후 나이는 39세에서 한 40세 정도 뭐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묘지석에 보면은 왕비가 돌아가신 걸 수종이라고 했습니다. 수종. 그 수종은 전수를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것처럼 또 생각도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수종이라는 뜻에는 갑자기 돌아갔던 이제 그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굳이 나이가 많다고 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39세, 40세 정도. 모르게 이 나이도 이 시기에는 뭐 적지 않은 나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령왕 발굴에서 왕비관 쪽에서 이 여성의 어금니가 출토되었습니다. 어금니가 출토됐는데, 발굴 당시에 그 치과 이게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 어금니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 시절에 건강한 발육을 한 30대 여성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해가지고 공주박물관에서 지금 이제 새로 리모델링해서 재개관했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그게 그 어금니 사진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이 어금니는 사랑니이기 때문에 나이 추정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주박물관 가면 이 치아가 전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앞에서 그 성왕의 나이, 추정한 나이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무령왕에 출토된 여성의 치아는 왕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령왕에서는 왕과 왕비 외에는 다른 사람이 묻힌 흔적이 없습니다. 순장한 흔적도 없습니다. 순장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이 치아는 이 왕비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왕비의 치아인 거고, 이 왕비는 결국은 성왕의 어머니여야 됩니다. 어머니여야 돼요.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무령왕은 나이 40에 즉위를 했습니다. 나이 40에. 그럼 40세 왕이 되면서 처음으로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그보다 훨씬 이전 20대 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왕이 무령왕 왕이 되기 전에 20세 때 결혼한 왕비 출생이 있냐? 아니면은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새로 맞이한 왕비에서 출생했느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인데, 뭐 이게 그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이 성왕의 출생 연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때 왕비가 대략 한 39세에서 40세 정도라는 정도 보면은 무령왕이 즉위하고 나서 맞이한 왕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로 왕비를 맞이했다 했을 때 이 앞서 맞이한 왕비가 돌아갔기 때문에 새로 왕비를 맞이했는지, 아니면은 앞서 맞이한 왕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왕비를 맞이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데요. 다만 이 백제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도 그렇고 사실은 왕비가 살아 계시는데도 또 왕비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후자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출토된 치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무령왕릉에서는 이웃 나라에서 보내준 부의품도 있습니다. 부의라는 건 이제 아시다시피 이 조문을 할 때 이 애도의 뜻으로서 이제 보내는 물건이 부의품입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뭐 어느 나라가 어떤 물건을 보냈다 이게 없습니다. 또 조문사를 보냈다는 기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부의품이냐 아니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몇 가지 자료에서 봤을 때 부의품을 가능성을 좀 저는 두고 있습니다. 우선 무령왕릉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확실하게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철제 오수전하고 도자기입니다. 철제 오수전은 여기 묘지석 위에 놓였습니다. 그게 이제 오수전인데요. 그 이제 묘지석에 놓인 건데 이거 한 90여 매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도자기입니다. 이런 이제 425도 있고 625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잔이죠. 잔인데 이 중에 4개인가가 이게 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잔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제 도자기입니다. 청자잔도 있고 425인데 이 하나 재미있는 건 철제 오수전입니다. 근데 양서에 보면은 523년 12월에 철제 오수전을 주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523년에. 그리고 524년에 양나라 무제, 요 무제는 양무제입니다. 양무제가 524년에 성왕을 지절도독 백제 제군사 수동장군 백제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면 책봉을 하려고 하면 책봉사가 와야 됩니다. 책봉사. 그 양나라에서 이제 책봉하기 위해서 책봉사를 보내게 되어졌는데 이 책봉사가 왔을 때 이때는 아직까지 백제에서는 장례 기간입니다. 525년에 장례가 끝납니다. 523년에 돌아가서 가지고 525년에 장례가 끝나니까 장례 기간이 27개월입니다. 장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책봉사는 장례 기간 안에 왔기 때문에 조문사를 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문사로서 오게 되면은 이 부의품을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저는 이 오수전이나 도자기 등은 부의품으로 가져온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외에 부의품으로 이제 이 비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23년에 만들어진 이 철제 오수전이 524년에 백제에 들어오면서 부의품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보면은 중국제 도자기도 이때 이제 부의품으로 가져온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 재미있는 건 이 철제 오수전이 묘지석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건 유통수단입니다. 유통수단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데 쓰는 거죠. 그런데 묘지석에 보면은 이 무령왕의 무덤을 이제 지하 세계의 신들로부터 산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토지 문서도 만들고 매매 문서를 만들고 했죠. 그러면 사야 되는데 전 1만 문을 줬다는 얘기는 돈 1만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이라는 것은 그냥 그 숫자 그대로보다는 굉장히 많은 돈을 줬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 전 1만 문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묘지석 위에 놓인 오수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는 이 부의품으로 들어온 이 오수전을 지하 세계의 신들로부터 이 사는 의미로 이 묘지석 위에 이렇게 매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확실하게 이게 어떤 제품이 만들어진 나라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령왕과 왕비의 목재관입니다. 목재관인데 사실 그 시신을 넣으면 이제 관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백제의 이 관제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하남시 가밀동에서 이제 백제 고분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관제가 나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주목입니다. 그 색깔 붉은 나무 있잖아요, 그치? 주목이고, 그다음에 공주 수천리 고분군에서도 이 나무로 목곽을 만들었는데 그 목곽
부제도 분석을 해보니까 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령왕릉 출토 왕비의 두침 베개입니다. 베개도 이제 그게 보니까 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목이라는 것은 결이 곱고 색이 붉고 또 잘 썩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색이 붉다는 것은 잡기를 쫓는다, 벽 사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넣는 이 관을 만드는데 최상품의 관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목은 낭낭 고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신라 그 경주 그게 황남 대총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령왕과 왕비의 그 목관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목이 아니고 금송입니다. 사실 이게 금송이라고 밝혀진 것은 무령왕릉이 발굴된 그 당시가 아니라 20주년 때 밝혀졌습니다. 상당히 늦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목재에 대한 분석에 생각이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다 20주년에 이제 이 분석을 해보니 금송임이 밝혀졌고, 이 금송은 한반도에 나지 않고 일본에서 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후 발굴에서 출토되는 목재는 모두 수종을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령왕의 왕과 왕비의 목관은 이 금송의 4번의 오치를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여 능살리 고분군, 그다음에 익산 쌍릉 이런 데서 나오는 이게 목관도 그 분석을 해보니 전부 이제 금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발굴된 능살리 서고분군, 그 능살리 가면은 현재 7개의 그게 그 복원되어 있는 고분이 이제 중앙에 있고 동고분군, 서고분이 있는데 서고분군에서도 금송제 목관이 나왔습니다. 이 금송은 결국은 이제 외에서 보내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에서 아직 관을 만들어서 보내왔는 건가 아니면 원목만 보내왔는지 사실은 그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원목을 보내오고 그것을 이제 그게 백제에서 이제 왕이 돌아가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관을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령왕이 이제 금송제 목관을 쓰게 됨에 따라서 이후 백제 왕실에서는 이 금송제 목관을 사용하는 게 그 위에 쭉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복원한 모습이고요. 익산 그 대왕릉 출토 목관인데 이것도 역시 금송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무령왕릉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백제의 건축 공예 기술인데, 우리 무령왕릉은 전축분입니다. 이제까지 그게 백제의 그게 왕의 무덤들, 귀족들 무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석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열식 석곽이든 아니면 횡열식 석실이든 전부 이제 돌로 만들었는데, 무령왕릉하고 송살리 6호분만은 전축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축분. 이건 중국의 양나라의 묘제입니다. 양나라의 묘제인데, 그럼 이 무령왕 때 이 그게 무령왕릉으로 만들어진 이 전축분은 그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냐? 지금 대개 이제 그게 그 생각하기는 거는 양나라에서 기술자가 와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 양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덤을 만드는 이런 기술자를 총사라고 했답니다. 이 총은 우리 무덤 총자거든요. 무덤 만드는 기술자를 총사라 했는데, 그러면 백제 무령왕릉을 만든 사람도 양나라 기술자가 와서 만들었을까? 전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백제 기술자가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양나라 기술자가 와서 만들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이게 자료가 뭐냐면은 양관화 위사의라고 하는 전돌입니다. 요 전돌이 그 판독에 따라서 양선 이위사의 이렇게도 이제 판독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양나라에서 만든 거를 사로 했다는 거. 요때 사는 서성사자인데 이거는 본보기입니다. 영어로 모델이다, 모델. 사람이 아니고 모델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양나라에서 만든 이 기와 이거를, 또는 양나라에서 선이라고 한 사람이 요거 선이라는 사람을 보면 요거는 이제 기술자가 되어지는데, 저는 일단 이걸 이제 본보기라 봅니다. 요 성살리 6호분 전축본에서 나온 그게 명문을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령왕 12년 임진년이라고 하는 512년인데요. 여기 이제 역시 명문전이 나왔는데, 이건 요게 이제 이거 아주 흘려서 가지고 양선 이위사의인지 양관화 위사인지 논란은 많습니다. 논란은 많은데, 요거는 무령왕릉에서 나온 전돌입니다. 여기 보면은 위가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임진년 작 이렇게 나오는데, 요 위가 뭔지를 참 알 수가 없는데, 그 백제에서 사자가 붙어 있는 관직에는 이 와박사 이게 있습니다. 와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위에 보이지 않는 요 부분을 와박사라고 보면은 와박사가 임진년에 이 벽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임진년이 512년입니다. 무령왕이 돌아가시기 11년 전입니다. 11년 전에, 이미 11년 전에 이런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백제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백제는 중국의 양나라로부터 이제 이런 전돌을 만드는 기술을 무령왕이 돌아가시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아마 그 이전부터 전돌 만드는 기술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 올라온 이 기술자들한테 와박사라는 직책을 주어서 이제 이런 전돌들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부여 정동리 가마터에 보면은 전돌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이런 와박사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백제에서 전돌 만드는 기술자들이 이미 무령왕이 돌아가시기 11년 전에 존재한 이런 사실들을 주목해 보면은 무령왕릉을 만든 이 기술자는 백제 기술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양나라의 기술자가 와서 만들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제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자를 양성하고 그네들한테 일정한 그 직책을 준 거죠. 그 직책이 와박사와 노반박사입니다. 와박사, 노반박사가 되어지는데, 이때 와박사는 귀화뿐만 아니라 전돌 만든 것도 와박사입니다. 그럼 노반박사는 뭐냐면은 그 노반이라는 거는 우리 탑 만들 때 탑 1층, 2층, 3층 하고서 위에 상륜부를 올리게 됩니다. 상륜부와 탑 사이에 놓이는 그 판을 노반이라 하는데, 이 노반 박사는 결국은 탑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이런 기술자들을 이제 양성을 한 것이고, 백제는 이 기술자들을 왜 파견했습니다. 실제 일본서기에 보면은 와박사, 노반박사를 왜 파견해서 사찰을 건립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보면은 외에서의 사찰 건립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백제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백제의 이 기술직 박사제는 신라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에 오게 되면은 신라에서도 이 기술자들한테 박사 칭호가 붙습니다.
이게 771년에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 그러니까 경주박물관 그 야외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종대박사, 또 주종대박사 차박사, 이런 이제 이 명문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백제 박사제, 기술직 박사제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몇 차례 사진을 보였으면 다리가 만든 왕비의 언제 팔찌입니다. 발굴해서 보니까 왕비의 오른팔 쪽에 금제 팔찌 한 쌍이, 그다음 왼팔 쪽에 금제 팔찌, 언제 팔찌 한 쌍이 나왔는데, 이 팔찌가 이제 국보 260호로 지정이 되는데, 이건 아까 명문에 보여준 대로 다리가 만들었는데, 여기 만든 게 520년입니다. 왕이 돌아가시기 3년 전이죠. 3년 전에. 우리 한국 고대에서 뛰어난 이게 공예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공예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369년에 만든 칠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백제가 만들어서 일본에 보내준 건데, 그 칠지도 명문에 보면은 제일 끝부분에 안 보이는 글자가 4개가 있고 작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을 작자입니다. 참 아쉬운데요. 그 맨 끝부분에 이제 요런 작자가 쓰여져 있는데 4글자가 안 보여요. 만약 그 4글자가 판독만 되면은 아마 우리 한국 고대에서 가장 빠른 이 제작자 명칭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뛰어난 공예품을 만든 제작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건 이 다리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다리. 그리고 여기 130주 할 때 이 주자는 숫자로 무게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무게의 단위인데, 이런 이제 다리가 뛰어난 이게 왕비의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무령왕릉에서 나온 무수하게 많은 빼어난 공예품들, 그 귀걸이든 그다음에 팔찌든 또는 목걸이든 이 다양한 이런 이게 공예품들은, 이거는 백제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탁 은장 같은 것도 백제 기술자가 만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준 사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하나 기술을 보여주는 게 능살리형 석실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공주 송살리 고분군에는 6호분하고 무령왕릉만 전축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행렬식 석실분입니다. 그 행렬식 석실분도 내부 천장을 보면은 궁룡상입니다. 이른바 도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가 부여로 옮기고 나서 그게 능묘 공간이 바로 능살리 고분군인데, 능살리 고분군은 지금 이제 7개의 고분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원이 되어 있는데, 7개의 고분 중에서 1호분 동화총이라는데 1호분은 평천장이고 2호분 중화총입니다. 지금 가면 이제 중간에 제일 밑에 중간에 있는 건데요. 이게 중간에 있는 건데 볼트형입니다. 소위 무령왕릉처럼 이게 그 터널 모습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게 2호분입니다. 나머지 5개는 전부 단면 육각형입니다. 단면 육각형. 여기 1호분 동화총에는 이 내면에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천장에는 연화문하고 구름 무늬가 그려져 있는 이 이른바 벽화고분입니다. 백제에서는 유일하게 송살리 고분군의 6호분이 벽화고분이고 그 사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비로 내려와서 능살리 고분군의 1호분이 이게 벽화고분입니다. 그 다음에 2호분은 볼트형 천장인데 이건 무령왕릉과 닮았습니다. 닮았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재질이 무령왕은 벽돌로 만들었는데 이 2호분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그 재질을 벽돌에서
돌로 바꾸고서 모양은 이제 그 터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 2호분이 바로 성황의 무덤이다. 성황의 무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단면 육각형인데 문제는 이 사비로 내려와서는 전축분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축분이 전통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서 가장 유행했던 게 단면 육각형의 내부 구조를 갖는 무덤입니다. 이걸 능살리형 석실이라 하는데 이 모습은 저 익산의 대왕릉 가도 역시 단면 육각형의 이게 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면 육각형이라는 게 이걸 뭐냐 하면은 결국은 종래에 이제 도움식으로 만들었던 궁룡산 천정 모습에다가 터널형의 이게 이 그 전축분 이거를 종합해서 백제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단면 육각형. 그래서 이걸 이제 능살리형 석실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게 중하총이 되어집니다. 이게 동하총이고 요게 이제 그 능살리 2호분 모습입니다. 요 1호분 모습이고 요게 이제 단면 육각형. 이게 이제 보면은 볼트형과 닮으면서도 또 이제 그 변형되어 있는 모습. 이게 이제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게 또 일본에까지 이제 전파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무령왕릉의 발굴을 그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심으로 해서 무령왕의 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공예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입니다. 이번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무령왕대하고 오늘날 21세기의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닮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475년 이게 백제는 진짜 망하다시피 해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황급하게 웅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웅진으로 가가지고 처음 한 20년 정도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왕이 피살되었습니다. 문주왕이 피살되고 동성왕이 피살되고 민생은 어지러워지고 이런 상황을 거쳤습니다. 이걸 극복하고서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든 게 바로 무령왕입니다. 이렇게 백제가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걸 중국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을 주면서 고구려보다 더 높은 이런 이제 이 자코를 주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이걸 극복해서 새로운 나라로 그게 이 거듭난 이 모습, 이거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얼마 안 지나 우리 유교니 참화를 겪었습니다. 수도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된 거죠. 다행히 우리는 그때 이제 다시 서울을 회복해가지고 현재 서울이 다시 수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이에 또 이제 4.19 혁명도 일어나고 5.16 군사정변도 일어나고 정치적인 소용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마침내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어서 특히 이제는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이 강한 나라가 됐다. 요새 말하면 선진국이죠. 선진국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먼저 만들었는 게 바로 무령왕이 아닐까. 수도가 함락되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강국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게 2015년에 무령왕릉이 세계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 유산할 때 제가 그때 세계 유산 그 등재 추진 그 위원장을 맡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백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백제 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게 조그마한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이 등재 5주년입니다. 5주년에서 이제 이 세계 유산이 된 이 무령왕릉을 잘 보존해서 이제 세계인이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내년이 되면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입니다. 아마 이제 특히 공주시에서 이게 이 50주년 기념 행사를 충남도와 공주시가 상당히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크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50주년을 다시 새 출발의 원년으로 삼아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게 대한 홍보가 널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지금 송살리 6호분에 있는 그 사신도 벽화나 능살리 동화총에 있는 사신도 벽화 천장의 연화문과 운문의 벽화들 이 보존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그래서 잘 보존해서 이 귀리 이게 세계 유산으로서 또 우리 국민이 자랑하는 우리의 유산으로서 이게 잘 보존되고 오래오래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내년이 되어질 때 시간을 내서 그래도 한번 무령왕릉을 가보고 또 전시회도 보고 뭐 이랬으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